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우유팩이나 과자 봉지 아니면 세금 고지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실종 아동을 찾는다는 이런 식의 문구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품의 어떤 미관상이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장기 실종 상태에 있는 실종 아동들의 인상착의나 마지막 모습, 당시 사라지던 당시에 입고 있던 옷차림 이런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는 특이한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자,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캠페인은 과연 언제 시작됐냐는 것이죠. 해외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 사건의 실종자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아동 실종의 날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사건 수사에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세계 아동 실종의 날로 지정된 5월 25일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 맨하튼에 살던 6살의 남자아이 이튼 패츠는 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에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처럼 선진 국가는요, 아이가 학교나 집을 오가는 길 아니면은 아침 일찍 외출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이유로 부모나 보호자가 같이 동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경우는 정서의 차이가 좀 있는지 먼 거리가 아니면 대부분 혼자 등하교를 하고 있죠. 어느 쪽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국가마다 벌어지는 범죄의 유형과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가 이런 방식을 권장하는 이유는 치안상의 문제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등굣길에 아동이 실종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치안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정답은 없지만 그만큼 선진국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행을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튼 패츠는 집과 2블록 떨어진 곳에서 학교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 사라졌죠. 당시 이튼의 담임 교사는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지만 교장에게 따로 알리진 않았습니다. 아이 부모도 학교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니 학교에 잘 간 줄만 알았죠. 하지만 학교가 끝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실종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바로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맨하튼입니다. 여기는 뉴욕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유동인구도 너무 많아요. 우범 지역이 절대 아닌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 한복판에서 아침에요. 그것도 아이가 실종된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유괴를 시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믿기 힘들 정도의 일이고요. 범인도 아주 비상식적으로 위험하죠. 범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미국은 유독 아동 사건에 관해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받은 뉴욕 경찰은 바로 FBI와 공조해서 사라진 이튼 패츠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범죄 전문가들은 이튼이 실종 추정 지점에서 별다른 저항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인이 평소 아는 사이의 관계일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멈췄어요. 그리고 4년 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당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죠. 이튼 패츠가 실종된 날인 5월 25일을 세계 아동 실종의 날로 지정하게 됐어요. 그러자 캐나다나 유럽 등 해외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이 행사를 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실종 아동의 날이 지정되자 우유팩과 과자 봉지에 이튼 패츠의 사진을 공개해 왔는데요. 이런 방식의 홍보가 이튼 패츠 사건으로 시작됐던 것이고 한국과 전 세계에도 알려지면서 사용됐던 거죠. 자, 이튼 패츠가 사라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1985년 사건을 담당한 스튜어트 그로보이 변호사는 이튼 패츠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튼의 돌보미로 일한 적이 있는 호세 안토니오 라모스를 지목합니다. 이 사람이 특이하게 남자예요. 라모스는 이전에 아동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혐의로 이미 펜실베니아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죠. 변호사가 라모스를 만나 인터뷰했을 때 이 사람은 이튼이 사라지던 날 어린 남자아이를 성폭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튼과 아주 비슷하다는 말을 했지만 정작 이튼이라고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의심은 됩니다. 하지만 자백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991년에 교도소에서 일하던 정보원이 그로보이 변호사와 FBI 요원에게 라모스가 이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고 있다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라모스는 이튼이 타는 학교 버스의 노선도를 그려봤는데 이 중 세 번째 정류장이 사라진 이튼이 평소 버스를 기다리던 그 정류장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와 기자들은 라모스가 이튼 실종과 관련이 높다고 말했지만 살해 혐의를 이 사람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건과 관련짓지 못해서 2012년 11월 7일에 이 사람은 예전에 지은 범죄에 대한 형기를 모두 마치면서 석방됐고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됐죠. 하지만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튼 패츠의 부모는 아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실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건 수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범인의 윤곽을 전혀 잡지 못했죠. 결국 이튼 패츠는 실종 22년 만인 2001년에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고요. 사건 보도가 줄어들자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2010년이 됐습니다. 맨하튼 검찰청에 새로 부임한 검사가 있었는데요. 사일러스 벤스라고 합니다. 이 검사가 부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튼 패츠 실종 사건을 재검토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사된 서류들을 확인하던 중 이튼 패츠가 집 근처 건물 지하 작업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남성과 친하게 지냈다는 기록을 찾게 됩니다. 남성의 이름은 오스닐 밀러였어요. 범인이 면식범일 수도 있다는 분석은 그 당시에도 있었죠. 이 조건과 맞는 사람이 오스닐 밀러였고 밀러의 직업이 아파트 수리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범행을 저질렀다면 작업장에 시체를 안 매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증거나 유해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튼 패츠는 실종되기 전날 밤에도 오스닐 밀러를 만났다는 정황이 밝혀졌어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오스닐 밀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2000년쯤에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경찰은 밀러와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아니라 탐문 조사를 하면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던 중에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때 복구 비용만 준다면 지하실 바닥을 뜯어봐도 좋다는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그 당시에 밀러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했었죠. 수사 기록의 재검토를 끝낸 벤스 검사는 오스닐 밀러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012년에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FBI와 경찰, 고고학자들까지 투입해 이튼의 유해를 찾기로 한 거죠. 시신 탐색견을 이 지하실에 데려가 봤습니다. 그러자 걔가 반응하는 거예요. 벤슨은 바닥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거의 범인 입증이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튼 패츠의 유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범인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증거가 없자 검사와 경찰들은 수사 의혹을 잃었고요. 이제 정말로 이튼 패츠를 찾지 못할 것 같았죠. 하지만 한 달 뒤 뉴욕 경찰이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 하나를 받게 됐어요. 이 제보로 뉴저지주에 사는 51살의 남성 페드로 에르난데스를 체포할 수 있었죠. 사건 당시 18살이던 페드로는 이튼이 살던 곳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튼이 사건 전날 아침에 부모님에게 $1를 받아서 편의점에 들릴 예정이고 점심과 음료수를 사려고 했었답니다. 그럼 이때 페드로와 처음 마주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경찰은 다음 날 페드로가
이튼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맨하튼 브로드웨이 448번가 식료품점의 지하실로 데려가서 이튼을 교살했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페드로는 범행 뒤 죄책감이 들어서 억지로라도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요.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지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튼의 실종 기사가 나오자 몇 년 동안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쁜 일을 했다거나 뉴욕에서 아이를 죽인 적이 있다는 식의 말을 하고 다닌 것도 밝혀졌죠. 하지만 반성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33년 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사건들이 해결됐어요.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일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12년 5월 24일 이튼 패츠 살해 혐의로 체포된 페드로 에르난데스는 3년 뒤인 2015년 1월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자신이 자백한 내용을 모두 번복하고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심원단이 18일간 논의를 계속해봤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페드로의 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 재판이 무효로 처리된 것이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증거나 처벌 방법의 심사를 심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배심원단이 유죄로 판단하지 못한 이유는 이 페드로가 평소 정신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백은 했지만 이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망상에 의한 거짓 주장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페드로의 변호인도 자백한 내용을 볼 때 정신 이상 증세로 인한 상상에 불과한 자백 내용들이며 몇 년간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체포 후에도 환각 증세를 동반하는 인격 장애를 보이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페드로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허위 자백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주장을 받아들인 배심원단이 페드로에게 유죄 여부를 묻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의 맥스힐 와일리 판사도 변호인과 배심원단의 판단을 인정해서 심리 무효를 선언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결국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튼 패츠의 부모는 아직도 페드로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당시 배심원단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밝혀진 내용만을 봤을 때 페드로가 이튼을 살해한 도구와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의자가 정신병력이 있는 데다 현재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법조계 사람들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인이 확실하다고 보지만 법리적인 판단으로 따질 때는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튼의 부모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페드로의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유죄 여부를 따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자백만으로 재판이 진행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튼의 유해나 살해 도구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와 배심원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심리 무효 처리가 되면서 이튼 패츠 실종 사건은 다시 미제로 돌아갔어요. 첫 공판이 열린 2015년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됐지만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일러스 벤스 검사는 다시 한번 페드로와 주변 인물들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죠. 벤스 검사는 페드로가 체포되면서 경찰에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페드로의 유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페드로와 같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사건 발생 이후 페드로가 아이를 해쳤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거예요. 페드로의 전 부인도 남편에게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실종 아동 포스터 중 이튼 패츠의 것만 가져와서 벽장에 넣은 적도 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범인이 확실해 보일 정도의 정황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사건 당시 페드로의 행적을 추적해봤어요. 그러자 1979년에 뉴욕으로 건너왔다가 이틀이 사라진 지 며칠 후 자신이 원래 살던 뉴저지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범행 현장에 아무런 단서가 남겨지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계속되는 정황의 발견으로 페드로를 압박하면서 첫 검거 때보다 더 구체적인 자백을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죠. 이 새로운 자백 내용을 다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페드로에게 납치 및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예전 재판 때처럼 페드로의 정신병력은 계속 인정됐지만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이제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페드로는 2017년 4월 18일 25년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한 재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은 반론 준비를 할 예정이었을 겁니다. 자료를 좀 수집해야겠죠.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건데, 하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간이 오래된다면 담당 변호사가 더 이상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페드로가 수임료만 계속 준다면 얼마든지 변호를 계속 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 이 이상의 기사는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재판을 다시 여는 건 사실상 무리로 보이고, 범인이 검거가 됐어요. 유죄 판결도 나왔으니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정작 이튼 패츠의 유해를 찾지는 못한 거죠. 이건 아마도 페드로가 직접 밝히는 방법 외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끈질긴 수사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사일러스 벤스 검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죄를 이끌어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다고 이렇게 사건 해결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검사는 상관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풀어준 적도 있고요. 사건 해결 기간도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이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검찰의 부실 수사, 억측으로 용의자를 잘못 지목했다거나 계속된 수사 실패, 이런 내용들이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으로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 압박을 받게 되니까 차라리 사건을 포기하자고 지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벤스 검사도 당연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7년간 버티면서 계속 수사를 해왔던 거죠. 검사가 한 번에 한 사건만 맡는 건 또 아니죠. 여러 가지 사건을 동시에 맡는데, 이 당시에 벤스 검사는 항상 이튼 패치의 사건을 최우선 해결 목표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이라는 게 단순히 범죄 수사를 잘한다고 해결되지만은 않는 거죠. 피해자와 경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가 있고요. 검사와 판사 그리고 배심원단 사이의 관계, 여기에 사건을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언론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것들이 모두 우호적이어야만 빠르고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들이 각자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생기는 일들이 피해자와 유가족이나 경찰로부터 의견이 다르면서 갈등이 생기고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로 경찰을 움직여서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5월 25일이 세계 아동 실종의 날로 지정된 이유는 이튼 패치가 실종된 날이기도 하지만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실종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느라 생기는 이런 갈등들을 없애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세계 아동 실종의 날에 유래가 됐었던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이튼 패츠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해외 유명 사건들 한번 생각해보면요. 대부분 연쇄살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화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이 파급력이 좀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연쇄살인이 아니지만 세계 아동 실종의 날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알려진 사건이에요.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를 이미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의 사건도 진범을 잡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종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완이법이 적용되면서 살인사건에 한해서만이죠.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은 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튼 패치가 한국에서 실종됐으면 영구미제가 됐을 거예요. 태완이법이 통과된 건 늦었지만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 소급 적용이라고 하죠. 그 기간이 또 문제입니다. 2000년 이전의 실종 사건은 사라진 아이를 찾는 것 외에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소급 적용 기간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자니 만약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사해야 될 사건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당장 오늘도 새로운 사건 신고는 들어오는데 증거가 없어서 수십 년 전에 한번 포기했던 사건에 다시 매달리는 거는 효율이 떨어지고 좀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인 거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경찰을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자니 이것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서 문제를 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다시 거기서 새로운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문제인 건데, 현대사회라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나 좀 합리적인 결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많은 고민과 다양한 경우를 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